결국에 나폴레옹이 다시 한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네. 7차 반 프랑스 동맹이 그렇죠.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군이 곧장 벨기에로 진격한 겁니다. 아. 그래서 벨기에에서 이제 적을 맞닥뜨리기 시작한 곳이 워털루 전투로 가는 거죠. 사실 이날 하루 접전이죠. 네. 그런데 이 전투의 승패를 어떻게 해요? 누가 갈랐느냐? 저 멀리서 군대가 하나가 오는 겁니다. 네.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측면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프랑스군이 이때 완전히 주력의 조직이 와야 됩니다. 프로이센이 통일을 준비하는데 군사나 정치로 하면 오스트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수단으로 쓴 겁니다. 1834년 1월 1일에 프로이센 주도의 독일 관세 동맹이 출범했는데요. 독일 영방 내 18개 제후국이 참여해서 2,500만 명의 단일 시장이 된 거예요. 그동안은 언어라는 걸 매개로 해서 문화적으로 느슨하게 우리가 계속 그렇죠.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젠 이런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끈끈한 공동체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게 점점점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는 뭐 정치 통합 국가 간에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지금은 경제적인 것부터 통합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 당시에 과연 이게 최초였을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당연히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세계화하면 글로벌 경제하고 반대가 국민 경제, 보호무역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때 바로 독일에서 사상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이 프리드리히 리스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리스트. 국민 경제라는 말을 그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리스트라는 사람이 경력이 참 독특한데 세관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팡팡 튀니까 그 라인란트 이쪽 사람들 상인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또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국민경제라는 책도 냈고 독일은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9세기 중반부터 디너즌 후발주자로 산업혁명을 시작하는데 영국같이 경제경제는 값싼 제품들은 우리가 어떠냐 안 된다. 우리 관세력을 막고 외국 제품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에서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초창기 제조. 그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또 하나 주장한 게 뭐냐면 철도가 중요하다. 우리 철도로 뚫어야 된다. 왜냐하면 국방에 유리하다는 얘기했고요. 병력 수송. 두 번째가 물류 촉진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이제 원활하게 교류해서 가격도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철도를 보면 영국 철도는 1825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독일은 10년 후에 등장했지만 1870년대에 철도 연장이 2만 킬로 돼서 영국과 똑같아졌어요. 대단한 속도죠. 네. 독일들이 이렇게 빠르게 철도를 했던 건 뭐냐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활을 걸었군요. 그래요. 아까 라인란트 같은 경우는 좀 동떨어져 있었었는데 그 사이에 있던 하노버 이런 데들 다 관서동맹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점차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이 다 늘어났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네. 근데 공개적으로 독일이 통합이 된 거죠. 그 라인강이 자체가 이렇게 좀 중심부를 확 이렇게 통과하고 이 사이사이로 철도가 쫙 뻗으면 무역하기 굉장히 좋은 그렇죠. 국가네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수은이라는 것 자체가 가는 데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산업혁명 모델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영국식 모델. 아주 점진적으로 정부가 그다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맡겨놓는. 그렇죠. 이런 쪽인데 반대로 독일식 모델은 우리도 했던 거죠. 62년부터 제5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전략산업 육성하고 산업정책하고 보호무역하면서 메이주신 이후에 일본도 똑같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일본이 독일을 상당히 많이 모방을 네. 했습니다. 네. 각 지역이 특산물이나 생산하는 것들이 좀 달라야 서로 간의 교류도 무역도 좀 맞아요. 되고 관세를 서로 안 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독일은 각자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들을 갖다가 육성하는 거죠. 육성을 해놓고 그것들을 하나의 큰 국가의 바운더리 안에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은 철강 산업을 강하게, 뭐 여기는 뭐 무기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거점마다 주요 플레이어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막 육성을 해갖고 그리고 우리 국가 안에선 그런 게 자유롭게 교역을 하면서 내부의 이런 교역은 확충시키고 또 이렇게 해서 몸집을 키우면은 가격 경쟁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수출도 해가면서 이제 국제시장도 노리고 이런 걸 다 독일은 다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 지역마다. 지역적으로 가용했던 자원 자체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동부 독일 같은 경우들은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었고 그렇죠. 일본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 새로운 산업들은 라인란트 영국, 이쪽은 그죠. 라인강 쪽에 네. 영국과 가까워서 기술 도입하기도 쉽고 그쪽에 또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루르 공업지대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독일도 미국 그 철도 회상 그 철도왕처럼
독일도 그런 철도왕. 철도왕이나 이런 기술의 어떤 왕들이 나와요? 독일은 뭐 철도를 장악한 이런 거대 미국 같은 재벌은 안 나오지만은 중공업 분야에 진짜 거대 재벌들이 쭉쭉쭉 이때 등장하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특히 철강 쪽이나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기업이 바로 크룹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는 나죠.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크룹이. 독일의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크룹사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왜 그러냐면은 이 크룹사가 이제 무기로 대히트를 치는 나라거든요. 이제 우리가 쭉 보게 될 독일 군사사에서 수많은 무기들을 바로 이 크룹사가 공급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업체들은 다 전쟁과 연결이 돼요. 원래 이 크룹사는 19세기 초에 이 프리드리 크룹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에센 지역에 만든 조그만 철공소에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해요. 네, 조그만 철공소에서 포크나 나이프나 이런 거, 농기계나 이런 거 만들던 입장이었는데 크룹이 딱 기회를 잡은 게 바로 이 철도였습니다. 철도가 이제 열리게 되니까 당장 레일 깔아야죠. 기관차 만들려면 그렇죠. 다 철이니까 수많은 철강 제품들이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게 뭐 기존의 철은 주로 이제 다루기 쉬운 연철이나 아주 물렁물렁한 철이나 아니면 주철 아주 딱딱해서 그냥 주조하기 쉬운 거푸집에 불어갖고 그런 걸로 했는데 이런 철로는 기계를 만들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철로 만들면은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잘 깨지고 내구성의 문제가 있죠. 예, 연철은 뭐 이게 내구성이 말도 안 되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산업 기술에서 혁명이 일어난 것이 강철, 스틸의 제조 방법이 영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강철. 강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 우리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이런 철의 종류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탄소예요. 근데 탄소가 너무 적으면은 물렁물렁한 연철이 되는 거고 이게 한 0.5%에서 2% 사이 적당하게 있으면 강철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비율 맞추는 게 기술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너무 많아서 4% 이상 되면은 그게 깨져버리지. 잘 깨지는 주철이 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그전엔 제철 과정에서 철 녹이기도 힘들어갖고 이 탄소 함량을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철광석은 산소와 결합된 녹슨 철이기 때문에 산소를 갖다가 없애주는 작업을 한번 합니다. 용광로 막 코크스를 같이 집어넣고 코크스가 뭐예요? 코크스는 기름을 좀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석탄의 일종이거든요. 그걸 집어넣어서 떼면은 탄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서 이산화탄소가 돼갖고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면은 철과 탄소만 남아있는 그 상태가 선철이에요. 산소를 여기서 강제로 끄집어내면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강 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군요. 맞아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하향 산업이다. 맞아요.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이산화탄소 포집장치를 많이 얘기 만들고 그러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많이 날아갔으니까 산소가 많이 날아갔으니까 탄소하고 철이 많이 붙어 있는 상태. 맞아요. 그 다음엔 이 탄소를 갖다가 적당한 수준을 어떻게 줄이고 늘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근데 저 당시에 많이 있었던 거는 저기 저 그림에서 보시는 도가니로 하는 거예요. 네, 저 조그만 도가니 안에서 적당한 탄소 비율을 맞춘 다음에 강철이 되면은 그 강철을 다시 여러 가지 거푸집에 부어서 강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인데 저 강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저때 크루프가 대히트를 쳤던 상품이 있었어요. 철도 여러 부품들 중에서 저 휠 있잖아요, 휠. 휠이요, 휠? 네, 철도 저기 보시면 바퀴. 아. 네, 철도에 보면 저 레일 위에 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바퀴가 있고 차축이 있는데 저거 하나하나 다 강철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무게를 받쳐주고 돌아가야 되니까 내구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철도 바퀴에도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동차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잖아요. 철도 바퀴는 강철로 타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진짜? 레일 위를 달려야 되니까 달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휠도 강철이고 타이어도 강철이에요? 네, 그래서 휠은 좀 약간 덜한 강철이지만 저 겉에 갈아 끼울 수 있는 강철 타이어도 붙여요. 약간 말 밟고 엄청나게 맞아요. 강해야 돼요. 네. 물론 요즘 철도에 바퀴가 있다는 되게 처음 들어봐도. 물론 요즘 철도 차량은 저거 아예 통짜로 만들어 버리는데 네. 저 당시만 해도 저렇게 딱 끼우는 거구나 저렇게. 네, 저렇게 해서 갈아 끼울 수 있게. 근데 궁금한 게요. 왜 그냥 동그란 철을 그냥 바퀴로 만들어서 굴러다니게 하면 되지 굳이 타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끼워요? 철 타이어를.
자꾸 닳잖아요. 달잖아. 그 쇠가 맨날 맞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씩씩 우리 소리 많이 나잖아요. 달리면은. 그러면 점점 닳게 되는데 바퀴 전체를 갖다가 바꿔버리면은 비싸잖아. 딱 저 겉에 부분만 바꿔서 갈아 끼우면 되게 만들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적게 들잖아요. 저 강철 타이어를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철을 둥그렇게 말아갖고 그걸 용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용접 부위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계속 굴러가다가 거기서 이게 깨져요.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래갖고 저걸 크루프가 고민하다가 저걸 주조를 잘 하고 잘 깎아내면은 저걸 통짜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특허를 냅니다. 이게 대히트를 쳐요. 그래서 전 유럽, 심지어 미국에까지 계속 팔리는 이런 히트작이 됩니다. 크루프가 저기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다음부터 자기의 꿈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뭘 만들고 싶었어요? 그다음에 만들겠다고 생각한 게 대포였어요. 무기를 만들게. 역시 무기 장사를 해야지 돈을 벌어. 원래서부터 이 무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원래 SN 주변에 건스미스들, 이게 총열 만들던 그런 장인들이 있어갖고 야, 나도 저런 거 좀 만들어보고 싶다. 근데 저 당시에는 보니까 대포를 다 뭘로 만들었냐면 청동 같은 V압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V압금이 철만큼 단단하진 않지만은 인성이 좋아갖고 잘 깨지지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다 구리압금, 청동포를 썼던 거죠. 근데 크루프는 내가 저걸 강철로 한번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해서 엄청 노력을 한 끝에 드디어 1850년 무렵에 이 강철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걸 갖다가 막 세일즈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전 유럽의 포병에서 에이, 철로 만든다고? 그거 안 돼. 우리 옛날에 만들어봤는데 다 깨지더라. 깨져. 그 깨지면 사람 죽어. 맞아, 깨지면 사람 죽어. 너 사고 나면 큰일 나. 하면서 채용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루프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주 저 포를 매끈하게 만들고 겉에 반짝반짝반짝하게 한 다음에 이걸 그 당시에 어디 출품하냐면은 엑스포에 출품합니다. 세계 모임. 저 당시부터 이제 세계 무역 박람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1851년에는 런던에서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때 크루프가 저 강철포를 출품합니다. 그때 크루프가 금메달을 받습니다. 박람회에서. 그러고 나서 이 크루프가 이 포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이센 왕에게 진상합니다. 선물로. 그 당시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왕이었는데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도 사실 별로 군에 열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받고서 짐에게 선물을 주다니 또 저기 포츠담 궁에 잘 전시해놔 라고 끝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피시식 식나했더니 여기에 딱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동생 빌헬름이 있었는데 왕의 동생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밀떡이었구나. 밀떡이었어. 싸보고 싶어. 싸보고 싶어. 야,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하면서 되게 감격을 하고 근데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 당시에 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골했어요. 네, 골골했어요. 그리고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동생이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가 된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하니까 프로이센 군이 테스트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잘 나간다. 이거 안 깨지는데? 이게 당연히 강철로 만드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기존의 청동포는 몇천 발 쏘면 강도가 약해갖고 막 변형이 되고 그러는데 뭐 몇천 발씩 쏴도 쌩쌩하네. 궁정음악단에서 노래가 나왔다면서요. 안 깨져요. 이때서부터 프로이센 군이 새로운 강철포의 맛을 보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 포의 세대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대포는 앞으로 밀어넣는 전장식이 아니라 뒤에서 장전하는 후장식인 거예요? 그렇죠. 크루프 포의 혁신이 뭐냐면은 강철로 만든 것 플러스 후장식 포입니다. 후장식 포는 저 폐쇄 장치를 잘 만드는 것도 있고 남북전쟁 때 보면 철을 썼긴 썼어요. 주철도 썼긴 썼는데 그러려면 포가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건 요새포나 한포 같은 걸로밖에 못 쓰죠. 야전포는 못 쓴다. 그렇게 가볍고 이 얇아 보이는 포는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면서 강철로 훨씬 얄쌍하게 그러면서도 안 깨지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니까 야포에도 저런 후장식 포를 대량으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최초예요? 네, 그리고 최초의 이 크룹식 후장식 야포가 전 유럽을 강타하는데 후장식 야포의 장점은 뭐겠어요? 빠르죠. 빠른, 그렇죠?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제가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미국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1876년에 리틀 비콘 전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가 미국에서 일어나요. 네. 금발의 카스터 장군이
인디안을 소탕하러 갔다가 네. 오히려 인디안한테 포위돼서 포위당했을 전멸을 때.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은 미 육군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미 육군 기병대 교리가 변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냐? 모든 기병 중대 프랑스 호치키스에서 만든 두 문의 1.65인치, 약 40mm예요. 1.65인치 마운틴건 두 문을 배치합니다. 근데 이 마운틴건이 후장식 대포였어요. 그리고 이 후장식 대포가 뒤에 카트리지 열고 카트리지 낀 다음에 폐쇄하고 쏘는 거였는데 리틀 비콘 전투가 일어나던 1년 후에 1877년에 리틀 비콘에서 전사한 커스터의 절친이 있었습니다. 넬슨 마일즈라는 대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명령을 받았냐면 나머지 인디안들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붙었어요. 붙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개 기병 중대가 딱 왔는데 수많은 인디안 전사들이 돌격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인디안 전사들은 윈체스터 연발소 총을 가지고 있었고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쉽게 기병대를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번 보시죠. 1개 중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기병대는. 갑자기 언덕에서 인디언 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디언 전사들이 오죠. 와 돌격을 하는데 굉장히 순식간에 오거든요. 네. 기병대는. 자 저기 지금 후장식 대포입니다. 뒤에서 넣죠. 바로 폐쇄가 딱 됩니다. 뒤에서. 옆으로 딱 밀어서 딱 잠그는. 네, 아트러리 파이어 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네. 네. 한꺼번에 문제는 뭐예요?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네. 발사 바로 속도가. 그냥 네. 총 넣듯이. 그렇죠. 넣고 네. 그냥 잠그고. 이걸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보병들도 저때 이제 트랩도식 총으로 굉장히 연사 속도가 빨랐어요. 계속 대포 발사, 대포가 1열 발사, 2열 발사, 대포 발사, 1열 발사, 2열 발사. 아, 완전히 인디안 전사들이 괴멸이 됩니다. 이렇듯 이 후장식 대포는요. 전쟁에서 포병의 운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병이 전장의 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프로이센도 소총도 전부 다 후장식 총을 사용했겠네요. 맞습니다. 프레이선군의 또 하나의 혁신이 드라이제 니들 소총이에요. 니들, 바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드라이제 이게 니들이 뭐냐면 공이를 딱 치는 건데 이 공이가 바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1836년, 이미 1836년입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거의 한 25년 전이에요. 독일 기술자 니콜라우스 폰 드라이제가 개발한 후장식 카트리지 소총이에요. 여기서 최초 이게 후장식 볼트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카트리지예요. 이 탄환. 그러니까 전장식은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아프고 어둡고. 근데 이 드라이제 니들 소총은요. 이 카트리지가 종이에요. 종이 카트리지 탄약을 사용했는데 구조를 보시면 맨 위에 탄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뇌관이 이렇게 있고 그 뇌관 뒤쪽에 화약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바늘, 그러니까 니들 형태의 공이가 카트리지 안에 뇌관을 딱 때려서 직격하는 방식입니다. 현대식 총이네.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후장식이니까 다 엎드리죠. 병사들이. 싸우는 방식이 네. 완전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명중률이 비약적으로 그렇죠. 발전하고 장전 속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전장식 소총과는 말도 안 되게 비교가 불가능한 간편한 잔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게 지금 다 엎드려 쏘져 있다고. 그러니까 서서 오는 쪽은 맞추기도 힘들잖아요. 엎드려 엄폐하고 있으니까. 장전 속도 차이 나는 거 봐. 네. 와. 근데 이게 사실 이 드라이즈 니들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카트리지가 종인데 이게 기름 먹인 종이었는데 네. 이게 습기에 약했어요. 굉장히. 아. 또 하나 이 바늘 형태의 공이가 잘 부러졌습니다. 아직은. 또 놀이쇠를 폐쇄하는 기구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스 손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은 나중에 이 탄피가 종이가 아니라 금속으로 대체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대포하고 소총에서의 혁신은 이 군대의 질을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발전시킵니다. 이게 다 가능했던 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런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맞습니다.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야 네. 국가의 국력이 총체적으로 강병이 되는 발전하는 거죠. 거예요. 구국 강병. 그리고 이 국가의 지원 덕분에 지금도 독일의 야금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건 프로이센이 주도한 이 라인강 중심으로 한 관세 동맹과 그 철도 산업의 발전이 이 시작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술력과 자본력과 민족의 정신까지 합해졌다? 이러면 개혁이 완성돼 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열강들이 충돌한 크림 전쟁으로 19세기 중반 유럽의 판도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은 형님들이 싸우는데 우리는 참전 안 했거든. 이거 완전 럭키비키. 최대 수혜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나폴레옹 전쟁의 전우철을 했던 게 빈회입니다. 그래서 빈 체제의 특징은 현상 유지 그리고 강대국 간에 어느 정도 세력권을 용인 인정해 주는 거였잖아요. 네네. 러시아가 바다로 지는데 제일 유리한 게 흑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서 러시아가 그쪽으로 갔더니 영국하고 프랑스가 합심해서 러시아를 저지했고 러시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흑해의 비무장화. 그러니까 군함도 들어오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떠한 군사시설도 안 되고. 아까 어선만. 그렇죠.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볼 때는 식민지 중에 식민지가 인도인데 인도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딱 차단하는 게 영국의 큰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2번이나 전쟁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최소한 중립이나 아니면 친영으로 놔둔 것도 그 이유고 러시아를 흑해 진출 못하게 발을 묶은 것도 흑해를 진출하면 지중해로 바로 갈 수 있고 인도양으로 바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보면 왜 영국이 이렇게 러시아한테 가혹하게 했는가 이해할 수 있죠.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사이가 틀어졌죠. 그리고 러시아는 은근히 오스트리아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는 중립을 지켰는데 그게 결과는 러시아한테 아주 불리하게 된 거예요. 또 오스트리아가 더 꼴보기 싫은 게 뭐냐면 그냥 침묵만 하고 있으면 됐는데 오히려 뭐 협상 중지한다고 해놓고 마치 영국과 프랑스 편에 서가지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듯한 이 모습을 또 띠거든요. 파티 주최해놓고서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홍차 마시고 있구나. 그때부터 러시아가 홍차를 싫어했구나. 더 열받는 거지. 당시 오스트리아 역할을 적대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러시아가 볼 땐 이거는 말만 중립이지 일방적으로 영국, 프랑스 편을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화가 크게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이제 점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세력을 키워가면서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서 뻗어나가니까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급속히 악화된 게 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오스만 제국을 저걸 뜯어먹으려고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오스만 제국 뜯어먹으면 바로 그 옆이 오스트리아인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발칸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거 우리가 뜯어먹어야 되는데 왜 얘네가 나와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적대적 중립으로 돌아선 거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야 옛날에 오스만한테 두드려 맞던 건 우리야. 뜯어먹어도 내가 뜯어먹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이 흑해의 비무장화, 중립화를 그래도 들어주고 조금 힘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 프로이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한테 형님 제 한마디면 좀 바뀔 수 있는데 하고 좀 얻어낼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비스마르크 통일 전쟁에서도 여기에서 그런 관계가 상당히 긴밀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뭐냐면 이탈리아 통일 전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이미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주의 열풍이 이제 불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통일 전쟁, 독립 전쟁이 시도가 돼요. 하지만 이때는 역시 강대국의 개입과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뒤가 됐어요. 다시 통일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판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통일 전쟁을 주도하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이게 따지고 보면 독일로 따지고 보면 프로이센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얘네가 프랑스랑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크림 전쟁 동안에 프랑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병력을 지원해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는 우리와 함께 좀 싸워달라. 그러니까 안보 협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데냐 피에몬테 입장에서는 사르데냐 피에몬테. 사르데냐 피에몬테 입장에서는 프랑스 같은 강대국하고 어떤 얼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크림 전쟁이 끝나고 사르데냐 피에몬테가 주도해서 통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이 지역을 오스트리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겠죠. 오스트리아는 즉각적으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파견하죠.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북부 롬바르디아. 롬바르디아. 롬바르디아 평원이 어디냐 잘 모르실 수 있을 텐데 밀라노가 바로 이 롬바르디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주 그 밀라노 주변에 이 북으로는 알프스의 경치도 좋고 포강역이 아주 젖과 끓이 흐르는 이 땅 여길 갖다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도 뺏기는 거는 너무나 아까운 상황인데 이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같이 달려들어서 이걸 뺏겠다고 나온 겁니다. 이때까지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땅이었군요. 오스트리아 땅이었죠. 다. 이탈리아 중부, 북부, 베네치아까지 오스트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솔페리노에서 사르데냐 프랑스 연합군이 오스트리아군을 격퇴시켜버리죠. 완전히 이거는 그냥 섬멸시켜버립니다. 1859년 이 솔페리노 전투가 세계 전쟁사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독일 통일 전쟁에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사건이기도 하고 여기서 아주 유명한 단체가 탄생을 해요. 왜?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적십자. 국제 적십자사의 탄생이 바로 이 솔페리노 전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적십자사를 창설한 사람이 앙리 뒤낭이라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뒤낭이 솔페리노 전투에 참전했었어요. 여기서 딱 보고서 병력들이 아주 난투극을 벌이면서 어마어마한 부상자들이 그냥 전장터에 너뒹굴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인도주의를 살려서 고통에 신음해가는 이런 부상병들을 국적을 초월해 우리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보호단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만든 게 국제 적십자사입니다. 이거 최소한의 인간성을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걸 각인시켜준 전투이기도 하죠. 또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오스트리아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내가 조용히 하고 있을 테니까 잔 한 잔 드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러시아 약간 팽하는 느낌으로 있었는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독립군하고 손잡고서는 밀어냈으니 이건 완전 팽당한 거네. 프랑스, 영국 입장에서도 오스트리아가 확실히 우리 편에 서주기를 또 원했는데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약간 간 보다가 간제비하다가 완전 팽당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폴레옹 3세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 사람 야망이 엄청났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면 약화시켜야 할 대상이 러시아나 오스트리아인데 그 오스트리아를 약화시키려면 지금 안 그래도 오스트리아의 반기를 들고 이탈리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사르데냐 왕국이 되게 딱 이용해 먹기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프로이센도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폴레옹 3세가 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은 이 욕심, 나도 삼촌처럼 위대한 황제가 되고 싶어라는 삼촌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어. 그렇긴 하지만 그런 야망은 그에 못지 않았기 때문에 야망은 컸죠. 항상 그 수단으로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두 제국의 약점은 아민족 국가다. 그러니까 이 피지배 민족들을 부추겨갖고 내분을 일으키면은 분열을 시키네. 우리 단일 민족 국가 우리 프랑스로 다 천하가 넘어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작의 일환으로 이탈리아를 갖다가 막 이제 들쑤시고 이 독립전쟁에 편을 서갖고 마침내 북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평원을 이제 가로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르데냐 피에몬테 왕국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하나의 왕국인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쪽으로 통일전쟁으로 돌아선 게 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폴레옹 3세가 태도가 또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르데냐가 힘이 또 세지면 또 나폴레옹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도 사르데냐를 이상하죠. 배제를 해버리고 오스트리아와 단독으로 협상을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는 오히려 사르데냐 피에몬테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배제하고 프랑스가 협상을 해요? 네, 프랑스가 직접 강화를 맺어버리고 결국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를 제외한 중동부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전역에서 영향력을 상실을 하게 됐고 그러면 사르데냐 피에몬테가 열받죠. 갖게 된 거예요? 아니면 프랑스가 갖게 된 거예요? 프랑스가 일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웃기네 이거. 그러니까 유럽의 양아치가 왜 프랑스라고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사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제 사르데냐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힘을 배제를 하고 떨쳐내려고 하는군요. 이게 나당 동맹 같은 느낌이네. 맞아. 이를 가겠지, 이를 가겠지. 국자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또 남부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가르발디 장군이 그렇죠. 이제 밀고 치고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뭔가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이 됐고 결국 나중인데 1871년도에 이탈리아 왕국이 이제 선포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탈리아 통일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이 과정 중에 오스트리아의 힘이 빠졌다는 거죠. 그게 가장 그게 핵심이었어요. 중요하죠. 이때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힘이 빠졌냐면 이 전쟁 끝나고 나서 대대적인 군비 축소를 해요. 오스트리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이그나츠 폰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민간 부분 예산은 증가하는 것은 허용을 해주되 군비는 완전히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오스트리아군이 기병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무려 93개 기병 중대를 해체합니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가 또 유명했던 게 포병이잖아요. 51개 포병 부대가 또 해체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때 오스트리아군의 전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나마 그 참전 경험이 있었던 중급 간부들이 대량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결과를 더 초래하느냐. 약해지는 거죠. 참모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스트리아 힘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최소한 우리 편이 지금 되고 있죠.
통일에 유리한 외부 환경이 차차 조성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탈리아 통일을 보면서 분위기도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이탈리아도 통일하는데 우리도 통일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딱 보니까 이탈리아 통일에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힘도 있고 외교도 있어요. 외교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외교적인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뭔가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군사적 부분을 확실하게 증강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추진한 게 이제 군사 개혁과 함께 군비 확충인 겁니다. 통일 전쟁을 치를 더 강한 군대, 더 많은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민족을 하나로 뭉쳐야 되고요. 또 외부에게 그것을 또 견제받지 않아야 돼요. 외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만드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게 프로이센의 화두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프로이센 군의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됐죠? 근데 이 프로이센 군이 이 당시에 상황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아이고 왜요? 우리가 1815년 나폴레옹에게 복수를 할 때만 해도 샤르노스트와 그나이제나우의 개혁으로 이제 좀 정신 차렸나 했는데 결국에 평화가 길어지면은 뭐 이렇게 군대 크게 유지하느라고 난리냐. 당연히 의회에서 계속 딴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이 엄청나게 이제 적은 숫자로 유지가 됩니다. 한 10만 명 수준으로밖에 유지가 안 돼요. 너무 줄었네요. 1820년대, 30년대로 가면서 이 한때 살짝 빛났던 군사 강국의 명성이 다시 이제 쇠락하는 이런 시기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딱 이때 이 시기에 섭정 비렐름 왕세제 얘기를 했었죠. 우리 SN 가서 흐르프 대포에 이제 감탄했던 이 비렐름 왕세제가 딱 상황을 보아하니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에 젖어서 군대를 이렇게 썩게 놔둬서야 되겠냐. 그래서 다시 이 프로이센군을 강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점점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30년대에 의무 복무 기간이 2년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줄였어. 우리 다시 늘려야겠다. 5년으로 우리 키우자. 갑자기요? 그럼 그 굉장한 반발이 있을 텐데. 입헌앙정이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었고 그래도 어쨌건 타협을 해서 3년까지 늘리고 상비군 중심, 정규군 중심의 새로운 전투력 강화 프로그램을 만들자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이런 개혁을 갖다가 왕세제가 혼자다 이뤄내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수많은 이런 뜻을 같이 하는 브레인들이 밑에서 착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프로이센 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등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잘 되는 국가는 인재 등용이 좋아야 돼요. 비렐름 왕세제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라고 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디 훌륭한 인재 없습니까? 라고 해봤을 때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명한 헬무트 폰 몰트케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장군 참모부, 총참모장으로 딱 발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인재가 네. 윗선의 인재들은 여지껏 싸워왔던 이 조직에서는 안 돼 하고서는 새롭게 능력 있는 인재를 뽑는데 이때 당시 몰트케는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50세긴 한데 계급이 대령이었고 대령? 참모총장이 된 것도 대리로 왔습니다. 대행으로. 그리고 참신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변방에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고인물로 그 나무에 그 밥으로 있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좀 주변을 떠돌면서 뭔가 좀 새로운 생각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경력들도 많이 했었는데 또 좋은 구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또 왕가와 끈이 있었어요. 인맥이 중요한. 네, 인맥이 또 중요한데 이 비렐름 왕세제의 아들 어렸을 때 군 경험을 하면서 해외 순방도 많이 시키는데 그때 이제 순방 동행하는 무관으로서 이 몰트케가 같이 여러 군데 다녔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실이랑도 되게 평소부터 알고 친해요. 그러니까 항상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성분도 많이 따지고 왕가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의 과외 선생님이었는데 설마 우리를 배신하겠어? 유럽도 이러다 보니 이견지연 이런 게. 근데 이제 이 몰트케 집안이 또 대대로 유명한 군 지휘관을 배출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큰 몰트케라고 하고 엘더, 조카가 이제 소 몰트케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던 1차 대전 직전까지 총참모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40세에서 50세면 돌아가시던 시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좀 전반적으로. 아니 그냥 오래 남은 사람들이 장군하고 지휘관 하는 건가요, 그냥?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군인들은 장교들은 귀족 출신이어서 어렸을 때 잘 먹고 섭생도 영양 괜찮았고. 충분히 잘 큰 데다가 군인이 되면은 우리 심중령 좋아하듯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또 절제된 삶을 살기 때문에 훨씬 건강 관리가 좋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은 옛날부터 장수의 비결이었네요.
특히 독일군에서 항상 강조하던 게 장교들 할 때 바른 생활사나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강조했거든. 나중에 딴 군대랑 달리. 굉장히 중요한 거 절제된 생활. 이게 절제된 굉장히- 생활. 비랄레미스에도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다들 이렇게 사니까 한 80대까지도 사신 거 아니에요? 90 넘어서. 와. 대단하죠. 몰트케도 90대까지 쫓아먹어. 프로이센 엄청난 국가구나. 프로이센은 장수 국가였네요. 유명세로는 조카의 지인 큰아버지 대몰트케. 자, 과연 어떤 군인이었습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과를 이해하는 문과형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와. 그렇네요. 심중령이었네. 저 이과를 잘 이해 못하고 역전다방 덕분에 조금씩 이해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몰트케는 이제 1800년에 출생을 했고요. 이 사람이 특이하게 처음 들어갔던 군대가 프로이센 군대가 아니라 덴마크 군대였어요. 18세 때 딱 들어갔다가 그래도 내가 더 뜻을 펼치려면 아무래도 프로이센 군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버지가 원래 프로이센이었는데 덴마크로 갔어요. 덴마크 시민이 되죠. 거기서 땅을 네. 사가지고. 그래서 21세에 프로이센 군대로 넘어와서 바로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가는데 사관학교에서 또 이제 특출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부분은 사실 이제 봉급이 적잖아요.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뭐냐면 문학 소설을 뭐 쓴달지, 에세이를 쓴달지, 아니면 뭐 전쟁사 책을 쓴달지. 그러니까 거의 밀떡의 운도 사실 최 박사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최 박사님 이과형으로 발달했지만 이 사람은 문과형으로 발달했어요. 시도 쓰고,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철학책을 또 엄청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런 걸로 밥벌이 할 정도면은 엄청난 소양을 닦은 거거든요. 왕세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네. 네, 그러니까 평생 참모로 활동을 해요. 야전 경험이 1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터키 무관으로 가서 조금 실전 경험을 해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대대급 이상도 지휘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활동했던 부서가 이제 측량학하는 이제 지리 활동을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영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프로이센군 장교들이 갖기 힘들었던 지리적 감각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넓게 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가서는 이 지역에 어떤 전투가 있었더라? 전적지 답사를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면 여기서 이렇게 싸웠을 텐데 라고 하면서 나름 전술관을 계속 이제 확립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정책이나 아니면 행정가로서 능력이 되게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우리가 볼 전쟁에서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그런 참모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관이 되면서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제갈량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군내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이센뿐만 아니라 전 이 시대의 어떤 전쟁 수행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산업혁명에 의해서 그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발전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군대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장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휘관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 통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고 또 하나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무기들이 좋아지잖아요. 살상방적이 넓어지고 살상력이 엄청 뛰어나죠. 화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과제를 화두로 던져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몰트케가 이제 57세에 참모총장 대행이 딱 되면서 이런 어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기반이 이미 닦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반은 바로 이과를 이해하고 있던 인문학적 소양이었던 거예요. 이런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모습들,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도 동시에 클라우제비치가 생각했던 전쟁의 근본적인 변화 자체도 이해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통찰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이제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전쟁은 사실 뭐 프리드리히 대왕도 그렇고 나폴레옹도 그렇고 한 명의 천재로서 커버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쟁은 그런 군사적 천재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걸 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몰트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트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랑스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몰트케가 어렸을 때 몰트케 아버지가 이제 덴마크로 이제 땅 사러 갔어요. 좋다 보는 거. 그래서 그 리베크란 지방에서 몰트케 식구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806년이라고요. 1800 우리 지난번 했었죠. 나폴레옹 예나 전투가 있었죠. 그렇죠. 예나 전투 이후에 이 리베크에서 프로이센하고 프랑스군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 프랑스군이 르베크 지방에 광범위한 약탈을 합니다. 청하죠. 근데 이 어린 몰트케 눈에 봤을 땐 진짜 프랑스군이 악마가 악마들이죠. 어린 몰트케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느닷없이 프랑스군들이 몰려서 싹싹 다 훑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밤새 울었대요. 이거를 몇 날 며칠 몰트케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몰트케한텐 프랑스에 대한 영원한 적대감이 생겼어요. 자의식에 아예 자리 예. 잡혀. 예,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이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몰트케로 하여금 프랑스는 반드시 없애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강하시죠. 이런 생각을 줬다고 얘기해요. 프랑스와 전투를 해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너무 적합한 인물이네. 의학적 지식으로 더하면 인간은 두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20대, 30대가 지나면 이제 퇴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40세 이후에 진화하는 것이 어떤 큰 위기나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것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능력은 오히려 40대가 넘어서 더 많이 성장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찰력. 그러니까 57세가 됐다는 것은 그것이 성장한 이후의 나이가 됐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이 적합한 나이에 지휘관으로서 차출이 됐다는 게 너무 정확하게. 게다가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까지. 자, 프로이센군의 시스템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네, 그래서 이 몰트케가 역시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프로이센군의 트레이드마크 장군 참모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단순히 야전에서 장군들의 이제 작전 지휘를 보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는 이 기술, 군사 혁신을 갖다가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새로운 장군 참모부가 돼야겠다라는 걸 이제 그 소신을 본인이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몰트케가 그 융합형 인재로서 주목한 것이 철도예요, 바로. 이거야말로 국방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건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가 아주 적극적으로 철도를 지원해야 된다, 철도 건설을. 이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진취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또 재밌는 경력이 있어요. 몰트케가 철도회사 이사를 지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네. 네, 1841년에 지금도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노선 중에 하나가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잇는 이 노선인데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아는 도시 2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의 경부선에 맞먹는 그런 철도인데 베를린 함부르크 철도회사에 이사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철도 이거에 대해서 좀 철도 빠삭하고 개발 초기니까 상당히 큰 계획도 세웠을 테고 직접 본 거죠. 그러면 야 철도 중요해 막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니까 야 몰트케제는 철도에 미쳤다더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거에 딱 이 생각을 확인시켜 준 게 아까 얘기한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의 솔페이노 전투였어요. 솔페이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병력을 갖다가 이탈리아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에 철도를 이용해서 아주 톡톡하게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트케는 이걸 가지고서 장군 참모부 내에 동원국 작전국이 있었다면 여기에 철도 수송국을 더 집어넣어요. 수송국까지. 빨리 동원하고 얘네들을 빠르게 전장으로 철도로 이동을 시켜서 신속한 선멸작전을 펼치는 게 우리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이 각 국의 장교 인력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해요. 당연히 철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철도 시간표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틀어지면 다 틀어지잖아요. 네, 철도 노선이 있으면 계획을 해야 되니까 수학적 머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브레인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또 전쟁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진취적이었어요. 그 당시 유럽의 군사 사상가들을 풍미하던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가 바로 프랑스의 조미니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미니의 사상은 전쟁을 과학적인 공식대로 하자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몰트케는 반기를 듭니다. 전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 전쟁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전사를 열심히 공부해 봤더니 전쟁은 우연의 요소가 훨씬 많이 작용한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클라우제비치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선배가 더 훌륭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장교들은 임기응변에 굉장히 뛰어나야 된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바꾸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 독일식이 여기서 탄생하고 그렇죠. 창의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과형 인재라고 했던 이유가 근본적으로 문제 수적인 해결형, 부분에 어떤 현장형. 집중을 두고 있었다. 맞아요. 그래서 뭘 도입하게 되냐면은 워게임을 굉장히 중요한 장교들의 훈련 과정 수단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워게임 하면 일본군 아닙니까? 태평양전에서 이거 주사했던 그 워게임. 그렇죠. 영국 독일 거 엄청 가져갔죠. 그게 다 독일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판을 놓고서도 여러 번 막 반복해서 해보면서
그럼 그때마다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예측 불가한. 그렇죠. 그러면 장교들이 이걸 여러 번 해보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전개에도 아 이렇게 해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구나. 그때는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임기응변 능력을 키워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워게임을 실제 그 전적지로 나가서 싸우는 장소로 가서 하면은 그게 전적기 답사 스태프 라이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기서 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러면서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야, 이 과학은 침대고 야, 666이 나올 상황을 왜 자꾸 가정해? 그러다가 너 나중에 항공모함 다 침몰해.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제가 조금만 스포를 하자면 나중에 이게 무적 독일 전차 군단을 만드는 효시가 됐죠. 와, 소름 그렇죠. 끼쳤어. 이런 게 나오죠. 그 지금 프로이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300개 국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유 왜 이거 이 라인 동맹 왜 이거 뭐 했는데 와 서서히 윤곽이 참 그림자처럼 불치하는데 뭐 귀 속에서 막 지금 BGM 들리는 느낌이에요. 1848년에 전 유럽을 강타했던 1848년 혁명인데요. 이때 이 혁명이 결국에는 이제 빈 체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혁명의 여파가 프로이센에도 막 뭐라고 쳐옵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는 통수권이라는 게 왕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있는 건지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이 시점에서 왕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포기하고 있던 시점이 못 해먹겠다. 어느 이런 시점. 정도까지는 했는데 네. 야, 더 이상은 이거 안 힘들겠다고 되겠다. 해서 진짜 강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사로 있었던 비스마르크를 전격적으로 수상으로 이제 발탁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 통일에 이 시동을 걸려면은 계기가 필요한데 네. 그 기다리던 계기가 덴마크에서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덴마크요? 이 전쟁이 지금 국내에 지금 교착되어 있는 그 정치적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타결할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빠른 승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스마르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트케입니다. 뭐 어떻게 해? 예, 몰트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